네, 4월 26일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 나스닥 반등에 이어서, 오늘 새벽이죠. 나스닥 반등에 힘입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미국 시장 아무래도 이제 모처럼 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걱정이 많았었는데 기술주, 성장주들 중심으로 강하게 되돌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미 국채 금리 일정 부분 좀 일부 하락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을 했었던 국제 유가, 에너지 가격 등 관련된 이런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일부 좀 피크아웃 얘기와 함께 떨어졌던 부분이 어제 일정 부분의 저가 반발 매수를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전략 후광 양상으로 간밤 미국 증시 흐름 자체가 나타났었죠. 이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기술주, 성장주들 중심으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IT에서는 반도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던 게임주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좀 오늘은 하루 좀 말씀드리자면 저가 반발 매수세가 좀 나타나는 하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의 그 반등, 이걸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한 반등으로 볼 것이냐 조금 더 상승 가능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 달라요. 완전 분분해요. 지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냥 2600에서 2750 사이, 그리고 좁게 보면 2650에서 750 사이 박스권에서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완전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돼서 바닥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가 갈 것이고 지수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테마성 순환매가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사실 어제뿐만이 아니었죠. 지난주부터 계속 강한 면모가 나타났었던 사료,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은 큰 폭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못 받았었던 그리고 최근에 좀 그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나 그리고 다시 한번 IT를 중심으로 기술주들 힘을 내는 모습 자체가 오늘은 특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환율 부분도 약간 보합 정도긴 하지만 어쨌건 1250원대 네. 1200원대에서 일단 보합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1250원대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1240원, 50원, 고점 돌파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의 연속적인 공격적인 수급 이탈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히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악재로서 더 이상은 큰 악재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아 끄는 요인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외인이 조금만이라도 덜 팔던가 아니면 일부 유턴해서 좀 사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시장이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빌릴만한 언덕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는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 가속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연말 정도 되면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 자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연말 되었을 때 한 2%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3월 FOMC 이후에는 이런 중립금리 수준이 1.9%에서 최근에 매파적 스탠스로 완전히 바뀌면서 2.5%, 3%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국내에서 계속 자금을 빼서 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같이 나타나는 거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아시아 증시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속해 있는 이런 그 동북아시아 증시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 빠져나가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홍콩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자금 이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빼서 이제 금리 인상 올라가게 되는 미국 증시로 자금 자체가 다시 한번 쏠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의 외인들의 자금 이탈
그리고 최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그동안의 유동성 장세가 작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다면 이제는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완전히 종목장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중국 어저께 폭락을 했는데 네. 상해 지수 심천 오늘 일단은 양봉이지만 이게 과연 얼마 동안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중국 자체의 지금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계속 이런 정책을 유지하면 당연히 경기 둔화 자체 우려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최근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는 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하게 되면 아예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더라고요. 철창으로 막아버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유럽이나 우리나라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겪고 넘어가서 이제 엔데믹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중국은 이런 부분을 아예 정책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제로 코로나 그리고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이 작년과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급락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계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었다.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 당연히 그에 발맞춰서 가파르게 회복을 하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 매파적인 스탠스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꺾여버려요. 지금처럼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이런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기가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발목 잡아서 가처분 소득 줄어드니까 경기가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자체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꺾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S공포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마저 꺾여버리게 된다면 이런 우려를 자극시키고 있는 게 바로 최근의 중국 증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사실 오전 들어서 급락을 해버렸죠. 뭐 상해 이런 봉쇄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까지도 이런 부분이 봉쇄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었을 때 뭐 2주, 3주, 4주 이에 따른 시나리오 타임라인 자체도 나오면서 일부 이런 표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이만큼 꺾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지금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게 취약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내 증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국내 어제 중국이 상해 종합이 5% 빠졌고요. 심선이 6% 넘게 빠졌고 항생지수가 어제는 뭐 한 3% 넘게 빠지다가 지금 일정 부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좀 불안해요. 이런 부분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흐름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수 플레이, 지수 관련 대형주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외인들이 입김이 강하게 받는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되는 이러한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중국에 대한 우려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봉쇄가 더 그냥 불을 끼얹은 거죠. 펴버린 거죠. 기름을 부은 거죠. 올해 뭔 악재가 이렇게 끼는지 안 그래도 유동성 축소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중국이 뒤늦게 이런 코로나 확산이 되는 모습 속에서 빠르게 이런 부분이 겪어 넘어가면 괜찮은데 봉쇄 카드로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해버리니까 최근에 이런 유럽이나 미국과 완전히 역행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는 뭐 러시아 전쟁에 흔들려 그리고 중국에 흔들려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식하면서 최근에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한 2, 3개월 그냥 잠깐 바짝 워낙 세게 맞고 그 다음에 V자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잠펀치를 계속 맞다 보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계속 데미지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 타겟책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딱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때는 연준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맞아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걱정을 더 하는 상황이라 참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하지만 또 중국향인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게임주들이 뭐 화장품주도 그렇지만 네.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일단 게임주 가운데서 펄어비스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이거에 대한 흥행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먹힐 것이냐 여러 우려도 있거든요. 기대도 있지만. 사실 게임즈 출시하게 되면 장초반 데이터 보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죠. 일부 리포트에서는 iOS 매출 순위 5위권만 유지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선방을 하는 부분이다. 올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매출, 일평균 매출 한 35억 정도 바라보고 있고 출시 초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억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35억 부분은 지금 출시하게 된 2분기 매출이요. 2분기 매출 35억에 출시 초기 한 50억 정도 매출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높이는 iOS 기준 매출 순위 한 5위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 오늘 오픈을 했고요. 관련되어서 리니지 W와 같이 사전 출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지금 1위로 올라설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출시한 이후에 분명히 일정 부분은 초기 반응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봐서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게임주 관련되어서도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올해 실적 기준 펄어비스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는 지난주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 PER 자체는 대략 한 20배고요. 시면스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고 ROE 자체는 대략 한 30% 정도 기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주 내에서도 여타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저점 뚫고 밑으로 내려갈 때 오히려 펄어비스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면 그냥 박스권이죠. 만약에 저라면 9만원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만원이라고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박스권 기록했던 저점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깨지면 팔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초기 데이터 나올 때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면서 좀 지금은 좀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고점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뚫고 넘어갈 추가적인 모멘텀이 무엇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명 흑색 사막이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 공백 이런 부분 또 나올 수는 있지만 향후 2분기 이후부터의 실적 개선 염두에 두면서 일단 박스권 플레이 상단 한 11만원까지 지켜보면서 일단은 게임주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냥 박스권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서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었는데 네. 그리고 많은 상상을 했었고요. 일단 그 가운데 좀 그래도 이제 차기 대장주로 많이 봤던 게 실적 바탕으로 펄어비스를 최선호주로 많이 뽑았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게임즈에서도 그냥 펄어비스 딱 하나 이거 부분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 게임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힘들어요. 사람들 P2이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니까 사람 뽑았다. 인건비 늘어나고 개발비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왔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올해 들어부터 이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너희 알겠고 숫자로 보여줘 이러는데 당장은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따는 늘어나는데 모멘텀 P2E가 우리가 한다고 사람 뽑아놓고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라야 올 하반기부터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글로벌 출시 이런 부분 꾸준히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서 지금 모멘텀 공백 기간이니까 특히 올 상반기에 크게 흔들림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종목별로 완전한 각계 전투예요. 최근에 룽트코리아가 열어가고 글로벌 이런 부분이 글로벌하게 좀 먹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죠. 서버 뭐 100개까지 쭉 올렸잖아요. 20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만 2.5배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기업들 종목 중심으로만 일부 각계 전투기 형성으로 지금은 현재 치고받는 그런 생존으로서 지금 현재 게임즈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장인 위메이드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저점을 낮춰 나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하나의 약점 요인으로서 게임 잡히고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펄어비스 상황이 이 정도니까 다른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좀 반등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유했던 분들 그 신규 매수가 됐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게임주. 지금 팔고 싶어도 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위메이드는 고점 대비해서 70% 넘게 밀렸고요. 여타 대다수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기본 50%. 그러니까 반토막 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야 당연히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좀 올라오겠지 하는 기대감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임즈 쪽에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고점에 50%씩 최소한 30% 넘게 물려 있다. 그리고 혹은 내가 게임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 자체가 20%가 넘어간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시간을 녹이면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가 크게 무너져 버리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이제 트레이딩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과는 좀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게임즈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각계 전투. 예를 들어서 컴투스의 경우에는 6월 달에 크로니크 출시, 국내 출시, 그리고 3분기에 글로벌 출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모멘텀 공백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봤더니 목표가 하향 이런 부분이었었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는 부분. 뭐 넷마블이나 NC 이런 부분은 아예 볼 것도 없겠죠. 사실은 최근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 나왔으니까. 즉 분위기는 안 좋고 모멘텀 공백에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각계전투 형상 속에서 지금 트레이딩 측면에서 만약에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실적과 밸류를 계속해서 강조드린 이유는 실적과 밸류가 나와 있는 그나마 게임사 중에 하나가 그냥 펄어비스 딱 한 종목이었고 나머지는 지금 전멸이에요. 전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 펄어비스도 힘든데 나머지는 어떻겠냐는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오늘 새벽이죠. 그 메타버스 뭐 혹은 여러 가지 그 기술주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다뤘었죠. 서울 옥션 오늘 한 2%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놓고 보면 사실 추세는 깨졌어요. 당일 그렇죠. 추세는 깨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일봉이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지금 여기 파란색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20선 이탈을 했죠. 제가 보는 이런 지저가 13과 일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을 놓고 보시면 이탈한 이후에 보통 바로 우리가 추세 이런 부분이 흔들림이라고 보는 이유는, 흔들림이라고 볼 때는 추세가 이탈한 이후에 3거래일 이내에 이런 부분이 추세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3일 이날까지도 복귀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고 저점 자체를 계속해서 낮춰나갔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가 맞기는 한데, 저같이 아예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옥션 3월 낙찰률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서울옥션 메이저 경매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그때 이제 시장은 대략 한 3,300억에서 한 3,500억 정도 이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어디까지 커졌냐면 9,300억까지 커졌고 약 2.5배가 커진 거죠. 올해 시장이 추정이 되는 시장 커지는 파이는 대략 한 3,000억까지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경매 1등 업체잖아요. 1등 업체니까 최소한 시장 커지는 거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낙찰가 데이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최소한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구조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과 더불어서 우리가 밸류도 같이 봐야 된다. 밸류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과연 지금 현재의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한 4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죠. 희석물량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12나 BW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올해 지금 작년 말에 나왔었던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이 작년 기준은 197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 기준으로 약 3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억 정도라고 본다면 대략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한 13배고요. 최근에 낙찰률 이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여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약간 뭐랄까요. 미술품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독과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10배 초반이라면 저는 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 NFT 관련돼서 이런 쪽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자체를 좋지만 그쪽은 당장은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현 시점 본업단의 실적 자체가 시장이 3배 성장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대략 한 50% 영업이익 성장 이런 부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 50% 정도 영업이익 성장 자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PR 자체가 10배 초반이다.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리즈너블한 가격이다 보고 있어가지고요. 숫자 나올 때까지는 좀 더 판단 자체를 좀 유보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기대하는 바가 제가 너무 큰 걸까요? 서울옥션에? 네. 그럼 뭐 지나보면 알 것 같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참 실적 혹은 여러 가지 회사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계속 빠져요. 예, 계속해서 이쪽도 신작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참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장병규 의장도 이와 관련돼서 한 300억 정도 받았고 샀죠. 그 지금이 사장도 물리는 주식, 그렇죠. 직원들도 다 물린 주식. 직원들은 상장할 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예 공모가로 팔지 받았으니. 못하는 상황이고 공모가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1년 보호이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팔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고 또 오너가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한 100억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 들어갔죠. 이런 매입이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낮춰나간다. 사실 11월 중순에 이때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관련돼서 출시가 나왔었고 초기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초기 반응 자체는 망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카니발라이제이션. 오히려 기존에 뉴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쪽으로 유턴을 해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하향, 공매도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같이 쌓였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저점 자체를 계속 낮춰 나가려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인데 이러한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장기 역배열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고점 이런 부분 넘어서고 신규 접근에 또 늦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박스권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고점이 대략 한 30만 원 선이니까 30만 원 근처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조금씩은 비중 줄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상단은 지금 막혀 있고 저점 이런 부분을 좀 밑으로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박스권 플레이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게임주도 이 크래프톤도 처음에 약점으로 지적된 게 IP가 많지 않다. 맞아요. 그 배틀 원게임 리스크. 네, 하나에 그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역시 그 쉬운 게 아니네요. 성공하는 게임작을 한 번만 잘했다고 해서 다음도 잘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작년 11월 달에 신작 출시 이벤트 때문에 이 모멘텀 플레이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배틀 로얄이라는 장르 특성상 P2E 전환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 자체도 같이 나왔었다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약점 요인으로서 많이 작용을 했었던 거죠. 네. 자, 이제 자동차주 한번 살펴보죠. 오늘 자동차주 뭐 네, 기아, 좋아요. 현대 5%, 네. 6%대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흐름도 좋고 최근에 보면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주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적 추정치가 좀 꾸준히 상향 조정이 되었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이에 따른 반응 자체가 시장에서 핫하게 나왔다는 거죠. 기아 현대차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이 넘어갔는데 시장은 추정치는 1조 6천억 되었고요. 기아가 시장이 한 1조 6천억 좀 넘어갔었는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넘어갔었는데 시장은 추정치 자체가 한 1조 3천억 이 정도였기 때문에 추정치 대비해서 약 30% 가까이 비트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죠.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현대차, 기아 말할 것 없이 네이스 쪽에서는 판매 감소가 같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확실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환율 효과 그리고 블렌디드 ASP라고 하는 이런 믹스가 되어 있는 제품 믹스 자체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확실히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딜러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재고가 없잖아요. 낮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은 어느 정도 최근에 인상 요인 자체는 상당히 많았지만 상당히 잘 방어를 했고 환율 효과
원가와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자체가 현대차 대략 더블 디짓 두 자리 이상으로 지금 모처럼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기존의 5위에서 3위까지 점유율 자체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친환경차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대차, 기아 그냥 총평 자체는 장사 잘했다. 그리고 기존의 현대차 분위기 보면 이번에 1조 9천억이 기록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약 8조 베이스잖아요. 지금같이 물류비 계속해서 올라가고 러시아가 발목 잡고 있었고 그리고 차량 반도체가 발목 잡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1조 9천억을 기록했다는 이 체력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연간 한 8조 베이스로 올라가 버렸어요. 즉 지금 실적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벌어들인 그 영업이익은 한 7조 원 초반, 잘해야 7조 중반. 7조 원 중반에서 7조 초반까지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 오늘 나와 있는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한 이런 부분이 6조 원대, 6조 7, 8천억, 6조 후반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죄송합니다. 7조 후반에서 7조 6, 7천억 후반에서 한 8조 원대 후반까지도 올라갔어요. 즉 7조 초반에서 8조 초반까지 올해 이 추정치 쭉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오늘 강하게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현대차, 기아 저 신규 조건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 위아나 현대 모비스 둘 다 실적 발표했어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쪽이 드디어 흑자 턴어라운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현대 모비스는 어닝 쇼크 났습니다. 오늘 둘 다 올라오는데요. 둘 중에 만약에 하나 산다면 현대 위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자율주행이나 현대차 그룹 외에 다른 쪽을 보시게 된다면 만도 쪽이 항상 가장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기아, 현대 지금 매수 자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대형주의 흐름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신 또 이제 오랫동안 쉬어왔고 근데 또 최근 보니까 한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또 저긴 한데 기아 같은 경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장기 관점에서는 살만하다. 네, 그렇죠. 여타 다른 종목도 올라갈 때 그 친구들은 유독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고 최근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 유독 빠지고 있을 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저점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적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났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거 훨씬 이상이더라. 이런 부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현대차가 벌어들인 수익이 대략 한 6조 7천억 정도였고요. 그 전에 2020년도에는 22조 원대였어요. 그러면서 큰 폭으로 이익 성장이 나왔었고 지금 올해 대략 한 8조 원 베이스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PBR, 순자산가치하고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0.6배예요. 0.6배 수준이에요. 즉 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익 성장기에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이 대외적인 변수가 불확실하고 제품 소식이 안 된 가운데서도 이 정도 이익 체력이 나오는 회사가 만약에 정상화되었을 때는 얼마까지 나올까? 그 부분이 첫 번째인데 PBR 자체는 0.6배더라. 최소한 저는 한 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못해도 0.8배, 0.9배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이 가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주로서 계속 현대차 얘기가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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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하다가 이런 부분이 지난달부터 저점 만들어가면서 남들 빠질 때 빠져야 될 자리에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시장의 목소리 귀 기울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아니다 얘기했던 그 뷰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죠. 이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자동차주에 현대차, 기아에 물리신 분들, 1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또 야금야금 20% 가까이 또 상승했네요. 맞아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사실 시장이 2월 중순에 전면좀 발발하고 나서 저점 만들었었잖아요. 2590 저점 만들고 지수가 뭐 2700 넘나들고 이럴 때 그때 사실 밑에서 20% 안 올라온 종목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올라갈 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좀 길게 바라보신 다음에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사료주 무섭게 상승했죠. 테마 형성하면서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막 나왔고 음식료주도 당연히 많이 올랐고요. 이게 이제 그 원가를 가격에다 전이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 네. 요즘 그 흐름이 며칠 안 좋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에 대한 어떤 미리 사전 징조 아니냐 뭐 이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도 있고. 가장 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쪽 같아요. 사실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그 사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사료 왜 올라갈까요? 사료 쪽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옥수수 가격, 곡물가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사료 가격 올라가는 거야 당연한 거고. 왜? 사료 쪽은 B2B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B2C 하고 있는 기업들, 소비자들 뭐 이런 가격 인상 반발 이런 부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사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사료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게 연쇄적으로 육개, 통육 당연히 올라가죠. 뭐 수산 뭐 이런 쪽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런 쪽을 해서 가공해서 만들게 되는 가공식품 가격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농산물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이 다 비탄력적인 시장이에요. 당장 우리가 공산품처럼 어디가 인기 있다더라 포켓몬빵 인기 있다더라 해서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 자체가 1, 2년 이상의 시차 자체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을 파종하고 이런 부분 걷어들이고 뿌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지금 뭐 전쟁 날다 뭐 물류비 올라갔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 올라가면서 지금 다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수요 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격 올라간다고 먹는 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올라갔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 올라가면서 다른 친구들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 자체가 안 돼요. 뭐 소맥, 대두, 원당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육개, 수산 뭐 할 거 없이 다 같이 다 올라가 버렸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곡물가 사상 최고치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료가 인상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뒷단 자체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급력 자체가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료나 음식료주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좀 낸 분들도 꽤 된단 말이죠. 많을 것 같아요. 치고받고도 계속 가능할 것 같고 저 이 상태로 여기서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피크 우려 나왔었을 때 관련주 꺾였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어제 농기계랑 이런 기어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클로거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빠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 농기계, 대동이라든지 TYM 빠지고 뭐 남해약이라든지 뭐 관련된 사료 비료 다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는 오케이.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완전히 꺾일 것이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그 얘기 나왔었고 어제도 그런 얘기 기대감 나오면서 기술주 올라오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꺾이고 에너지 관련주 꺾이고 이런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꺾였을 때 트레이딩, 발빠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료라든지 이런 가공식품 쪽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SO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으로서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는 친구인데 다만 사료에 대해서는 약간은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게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려야죠. 한일사료, 현대사료.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 부분부터 먼저 보고 나서 본인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사료. 자, 이게 주가입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17,000원, 18,000원. 언제? 3월 말에. 보이시죠? 3월 21일, 3월 18일 이럴 때 18,000원이었습니다. 그죠? 3월 18일. 근데 4월 20일 한 달 지났는데요. 17,000원, 18,000원짜리가 17만원 가버렸네요. 10배까지 올랐네. 딱 10배고. 한 달 10배고. 이런 게 바로 꿈의 주식이죠. 근데 이쪽은 현대사료는 최대 주주로 바뀌었어요. M&A 관련 이슈도 있었고 분명히 이런 것들은 뭐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뭐 치고받고 뭐 저 그런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뭐 수급이 붙어가지고 뭐 세력주니 뭐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싫어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상에 맡기겠지만 한 달 사이에 10배 갔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이때도 이런 모습 나왔다가 다시 가버리잖아요. 자, 이런 친구가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한일사료가 튀어버리네요. 자, 이 친구도 드라마틱합니다. 자, 4월 이날이 4월 13일 4월 14일 시가가 3,000원 언더였잖아요. 2,900원 막 이랬어요. 근데 15,000원 3,000원 잡자고요. 그러면 3월 19일부터 지금 죄송합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며칠인가요? 그냥 한 1, 2주 사이에
주가 자체가 5배가 올랐어요. 2주 사이에.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원 가격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원 가격대로 회귀하는데 이것도 이견이 엇갈린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사료 가격 자체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을 했었던 음식료 쪽은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단순히 한 달, 두 달, 1, 2년짜리가 아니라 적게는 2, 3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이상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 사료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뭐 한 5배씩 급등해 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용자의 영역. 진짜 그 가슴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사조동화원이니 미래생명자원이니 남해화학이니 그 다음에 뭐 효성오엠이니 등등등등 복합 사료업체들 막 뒤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동반 다 급등을 했고요. 지난주 이번 주. 근데 이런 쪽이 완전히 끝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더 갈 수 있어 보여요, 저는. 근데 이쪽은 트레이딩 영역이고 저같이 이제 쫄보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 하도 이제 이래저래 치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같은 경우를 자 이런 쪽이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이런 쪽을 가공하게 되는 가공식품 쪽이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뭐 종목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촌 F&B 최근에 뭐 그 치킨값 3만 원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국민 음식이라 치킨값의 상승은 정말 민감하더라고요. 정말 민감해요. 그런데 이제 어깨 1위 업체잖아요. 교촌 F&B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라면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매달 나오니까 삼양식품 이런 친구들 최근에 조정 이후에도 가는 거죠. 10배씩 올라간 거 봤더니 이 친구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나머지 역사적 고점이니까 뭐 이런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농심이나 그동안에 완전히 진짜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쩔어 있었던 이런 친구라든지 가공식품들 이런 쪽이죠. 뭐 팜유 해가지고 최근에 뭐 JCS 케미칼인가요?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는데 JCS 메디칼이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팜유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요. 무슨 케미칼이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JC 케미칼 어제 상한가 가버렸죠. 이렇게 그쵸? 팜유 동남아 쪽에서 이제 이쪽이 그 식물성 이런 기름이잖아요. 이런 쪽 수출 제한된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같이 튀어버렸어요. 잖아요. 이런 부분 같이 나타나 버리니까 분명히 이런 수혜주 찾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혜태 뭐 이런 쪽이 상한가 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뭐 짱구도 이제 띠부띠부실이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그냥 테마성으로 그냥 잠깐 반짝이고 올라가겠지 이게 끝이 아니라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고요. 자, 과거 사례가 있어요. 2003년에서 4년도에 그때 곡물 가격 2년 급등을 하고 나서 2005년, 6년, 7년 한 3년 동안 급등을 했었고요. 2010년, 11년 그때 곡물 가격 급등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때 대상이 7,000원에서 5만 원 넘어갔었거든요. 2010년, 11년 급등한 이후에 곡물가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판가 올릴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주니까 판가 올렸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곡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는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가격 자체가. 그러면 2010년, 11년 올려놓고 12, 13, 14, 15 이렇게 역성장 나면서 계속해서 곡물가 떨어져 버리니까 판가 올라놨는데 원가 자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역마진 나지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그대로 먹으면서 그때 당시에 대상이 한 7,000원에서 한 5만 원 갔나요? 그때 주가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음식료나 사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단순히 인플레 테마가 아니라 이쪽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찾아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금같이 실적 밸류 중요한 시기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하나 아이디어로서 삼아서 이런 것들 만들어 가야죠. 네. 하여튼 참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쨌건 이러한 모습들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증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맞아요. 그게 한 축.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만만치 않게 올라갈 거다 하는 쪽이 한 축. 그러니까 가장 첨예하게 이견이 엇갈리는 쪽이 사료로서 촉발된 음식료 업종 이런 쪽이 크게 길게 갈 거야라고 보면서 최근에 가치 투자자의 관심을 제일 많이 얻고 있는 게 바로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음식료. 알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그 이제까지 사실 소외주였잖아요. 완전 소외주였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수급이 온 건데 이 수급이 장기 투자자로서의 수급이냐 아니면 단기 모멘텀을 노린 수급이냐 결국 이 바람이 지나고 나서 계속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끌고 갈 것이냐 다시 소외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진짜 이제 민감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좀 끌고 가는 쪽에 좀 개인적으로는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료 얘기하면 그냥 야 저 친구 빨리 집에 가라고 해 혹은 무슨 음식료 얘기하냐고 되게 몰매 맞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바이오 얘기하면 혼났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즉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외인들이 국내에서 돈 빼간다. 동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빼간다. 이머징 마켓에서 돈 빼가서 선진 시장 들어가더라. 왜? 금리 역전 나버리니까. 두 번째 작년에는 유동성 환경에서 돈 푸는 환경에서 이제 돈을 조이더라. 안 그래도 취약한 이머징 증시 돈도 빼가는 데다가 특히나 이런 부분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서 깔려와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친구들이 더 몰매 맞고 이제는 완전히 가치적으로 넘어가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더라. 그러면 실적과 밸류를 보게 되는데 작년부터 열심히 판가 인상을 했었던 음식료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가 더 많이 올라갔고 그거 말고도 살 거 많은데 왜는 음식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최근에 배당주, 리츠들 상당히 분위기 좋거든요. 리츠부터 해가지고 배당주들 상대적으로 좋은 가운데 음식료 쪽도 이제는 가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무조건 기술주 성장주에서 2차 전지 사야 돼, 반도체 사야 돼, 메타버스 사야 돼 그게 아니라요. 지금 완전한 종목 장세 속에서 이 친구들이 대장 섹터로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장주로서 뭐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로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그동안에 핫했던 종목들 기대감만을 가지고 숫자 안 나왔던 친구들 혹은 PER 자체가 50배, 100배 넘어가든지 PER로 설명이 안 되는 PDR로 얘기하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친구들을 포트에 계속해서 채워넣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나가야죠. 그게 지금은 시장에서 관건이에요. 네. 하여튼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워낙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을 찾아서 계속 이제 순환매 형태로 완전 종목장. 네,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초보 주린이들이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 장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료 이런 것들을 못 들어가니까 아니 5배, 10배 오른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2배 오르고 하루에 뭐 20%씩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가격 올라가고 사료 가격 올라갔을 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된 이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육가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원가 단위 큰 폭으로 올라가고 물류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판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지 작년부터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수요와 공급, 특히나 공급 측면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올라간다고 무한정 생산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꺾이게 된다면 그 스프레드를 다 먹게 되는 쪽이 앞으로 이쪽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한 달, 2달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면서 길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쪽 관련해서 사료가 아니라 사료로서 촉발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공식품, 음식료 관련 플랫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쪽 사료 관련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대장주 1번 타자 사료 관련 1등 기업 뭐 NH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비상장이니까 차치하더라도 단순히 머릿속 스치는 거 하나 있잖아요. CJ 제일제당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복합 사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바이오 사업부에서 이런 사료 첨가제 중국적으로 들어가는 쪽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오늘 지금 그 인플레 관련 좀 빠지면서 오늘 한 3% 빠지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그냥 길게 보고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오히려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다수 이런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 투자자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 급등하고 있는 주식 우리 신고가 매매라고 하죠. 그것을 추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그 손절을 정말 칼같이 잘 지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럴 역량이 스스로 아니다. 나는 그런 배짱이나 깡이 없다. 결단력이 없다. 이런 신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기다리는 전략, 네. 그런 좀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돌파 매매가 잘 먹혔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일단 시장이 오르는 장이니까. 시장이 오르는 장이니까. 상승장에는 돌파 매매가 잘 먹혀요. 왜? 시장이 올라가니까 더 센 놈 찾아가지고 따라가야죠. 그게 먹히는 장인데 지금같이 시장이 꺾여가지고 지금 몇 프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 따라가게 되면 상당히 막혀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장. 그렇죠.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기는 장.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약세장이라고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맞아요. 네. 약세장인데 이게 언제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될 것이냐. 그때 이제 우리 차라리 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때 사는 게 시장이 올라갈 때 사는 게 확실하지 않냐. 그럼 그때까지 좀 참는 게 낫지 않냐. 돈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잃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다 물려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뭘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버티기장. 버티더라도 어떤 종목을 버텨야 되는지는 기준, 실적과 밸류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밸류에이션이 시장 평균 대비 싸다, 과거 대비 싸다, 혹은 최소한 성장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받는 주가 수익 배수랑 이런 ROE, 수익성과 성장성과 수익성과 시장에서 평가받는 배수 이런 부분 비교해서 최소한 이런 쪽이 높은 쪽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서 가져가고 싶은데 문제는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압축 대응해서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놨으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장이 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도 늦지는 않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급함이 항상 문제잖아요. 조급함이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설 거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기다리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과연 그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 제가 빨리 칼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칼춤이라도 한번 치고 칼을 탈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은데, 생각하는 그러한 시점이 언제일 거라고 봐요? 전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칼춤을 추고 싶고 칼을 타고 싶은데 제가 그럴 능력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과 재주가 있으면 국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정치계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능력과 재주가 없기 때문에 잘해가지고 주식회에서 투신을 해야지 왜 정치계로 가? 아니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근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요 탑다운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봐요. 철저하게 바텀업으로. 즉 지금은 똘똘한 종목,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을 스터디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현금 100%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 올라갈 때 돈 벌 것 같죠? 절대 못 벌어요. 최소한 50% 이상은 주식이 갖고 있고 내가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좀 물려있고 이거 해야 시장이 돌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하고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핵심적인 종목 물을 타든지 신규 나왔었을 때 사고 싶었던 종목 살 수 있는 거지. 100% 현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일부 좀 올라가면서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시점 자체는 여기 바닥이에요.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 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핵심적인 종목 잘 지키되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밸류 뒷받침되는 종목 지키고, 아닌 종목 과감하게 좀 가지치기 하면서 저점 낮춰가 나가는 종목 가지치기 해가지고 현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텀업 형태로 좋은 종목들 봐서 좀 일부 뿌리는 거죠. 뿌릴 때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좀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대응 전략으로 뿌려가는 대응 전략 자체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이게 돌아섰을 때 그때 가서 돈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이런 매매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ETF나 뭐 이런 거 레버리지 쉬운 ETF 방향성 매매하는 쪽 있잖아요. 이런 쪽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은데, 혹은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럴 능력과 재주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형태로는 종목장 바텀업 형태로 시장 바라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부러 대응하고 공부하고 보유를 하면서 시장에 맞춰 나가자. 네, 알겠습니다. 일부는 보유하고. 그렇다고 아예 현금이 없어버리면 시장 장 좋을 때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현금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정 부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을 때는 한 40%?
40%, 50%까지도 많이 늘리는데 물려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물렸으니.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100% 다 주식으로 물려 있다면 나중에 반등 나올 때 5%든 10%든이라 좀 줄일 수는 있잖아요. 10,000원 갖고 있으면 500원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올라가게 되면 5%든 10%든 현금 좀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뿌리는 작업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5% 10% 갖고 뭘 어떻게 하겠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뿌려가지고 성과가 나서 싸게 트고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고 이럴 때쯤이면 나중에 여기 물려있던 것 자체 점점 줄여나가면서 싹 뿌렸던 거, 씨 뿌렸던 것 자체 올라오는 것 자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100% 갖고 있고 이거 씨 뿌리는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바이앤플레이밖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기 자체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마다 이렇게 다 견해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떠오르네요. 가장 투자하기 좋은 때는 이 시장 환경이 아니라 내가 투자할 만한 자격이 준비가 돼 있느냐. 그 시점이 가장 좋은 때이다. 그게 명언인 것 같아요. 네. 그 자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진시황은 메이크의 박창윤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어쨌든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흡족하진 않아도 좀 편안한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어제는 너무들 불안해 하셔가지고 그러나 또 어차피 또 내일 새벽 나스닥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전히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건 내가 세운 투자 원칙 그리고 기준 그것을 자주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동 우리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멘탈 관리, 손가락 관리. 손가락 관리. 네. 손가락 관리. 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로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